오늘은 그 행정법의 법 원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리고 PPT를 보고 기출문제를 같이 풀고 수업을 마칠까 하는데, 행정법을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행정주체, 행정청, 행정기관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말씀드렸을까? 행정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 개개인이죠.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한 법적인 제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행정부가 하는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에 보면 처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2조에 보면 제1호에 가지고 처분이라고 하는데, 처분이 뭐냐면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거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처분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처분을 정의하느냐 하면은, 처분은 누가 해요? 행정청이 하죠. 행정청이 누구에게? 대부분 개인에게 합니다. 물론 행정청은 공익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에게 어떤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익적인 공공재를 제공하고 생산하고 분배하는 활동에 개입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에 개인에게 컨택트할 수가 있어요. 그때 개인은 공권을 가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공익을 위해서 개인이 참아야 되는 걸 뭐라고요? 수인한도라고 하죠. 헌법 제30조 제2항에 보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로서만 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비례원칙을 규정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근거는 법률로서 하고, 그 제한할 때도 비례원칙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내용은 뭐냐면 제한할 수 있다는 건데, 행정청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비례 원칙을 어긋날 수가 있다고요. 10 정도만 제한해야 되는데, 아이고 모르고 20을 하는 거야. 제가 예를 들면 코로나 예방주사를 놓는데 10ml를 놔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로 12ml를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법에서 정한 양이 있다고요. 우리 개인에게 이 정도의 양으로 권리를 제한하세요. 이익을 제한하세요.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제한했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제 권리가, 저는 10만 제한돼야 되는데 12, 15 하면 2, 5 더 추가해서 제한당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고, 개구리도 개미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하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처럼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권력으로 행정청이 저를 누르지만 내가 법의 근거를 가지고 나를 누르는 거는 인정해. 법은 내가 만들었지. 내가 직접 못 만드니까 내가 국회의원 뽑았고, 국회의원이 입법부를 구성해서 입법부에서 300명이 대신 법을 만들었으니까, 내 대신 만들었으니까 셀프 레귤레이션이야. 내가 만든 법에 내가 지배를 받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내가 법에 의해서 내 권리와 이익이 제한되는 거는 오케이, 노 프라블럼이니까. 오케이, 이해합니다. 수인한다고 그래요. 참을 수 있어요. 참아야 돼. 이래 되는 거야. 참아야 되느니라. 이래 되는 거지. 그런데 10만 나를 눌러야 되는데 이 청이 법에 의하면 20을 눌렀어. 그럼 10은 내가 더 억울하게, 위법하게 행정청이 나의 권리와 이익을 눌렀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판사한테 쫓아가야 되는 거야. 판사님, 법원에다 물 두드린가. 나 행정청 때문에 내 권리, 이익 침해됐어요. 그 권리와 이익 침해된 거 복구시켜주세요. 아니면 그 처분 저거 취소시켜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재판 청구권이죠, 그게. 재판 청구권이라고 헌법에 있잖아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할 때는 요게 다투어서 행정청을 푸시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들어가게 되면, 아직은 이제 아니고 2학기 때 저랑 같이 배우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은, 이 행정청과 국민이 붙어. 보통은 이제 행정청이 싸움 걸 때도 있죠. 어떨 때 그러냐면은, 국세청에서 국민한테, 야, 미스터 리, 세금 너 100만 원 내. 이랬어. 뭐야, 내 100만 원. 내가 월급 얼마 낸다, 100만 원이나 내. 라고 안 내고 버틸 수가 있다고. 그러면 싸움이 붙잖아. 하라 했을 때 안 하면 싸움이 붙는 거야. 예를 들어 경찰관이 너 신호위반했으니까 6만 원에 벌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 하고 딱 던졌어, 저한테. 제가 뭐야, 나 빨간불하고 노란불이 지났는데 하고 내가 버티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붙는 거야. 싸움이 붙는다는 말은 다툰다는 말을 하고, 다툰다는 말은 소송으로 가는 거야. 행정소송이 붙은 거야. 소송이 누가 해? 심판이 붙지. 심판이 판사야. 호랑이 들고 와가지고, 야, 너가 맞아, 이제 해준단 말이야. 근데 판사가 모든 싸움에 대해서 다 개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배운 이유는 뭐냐면,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거든, 소송에서.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는데, 공권, 권리가 있는 사람이 행정청에 스테들면 판사가 와. 그래, 너 권리가 침해된 거야? 그러면 한번 볼게. 이래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반사적 이익이 침해됐는데 제가 행정청한테 싸움을 막 걸면 판사가 오다가 가요. 그 싸움 붙을 것도 아닌데 뭐 너가 난 몰라 하고 간단 말이야. 왜? 반사적 이익은 내가 반사적 이익을 받는데 불과한 이익은 행정청한테 나한테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걸리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거 해줘 라고 요구를 할 수 있어, 권리는. 그러니까 반사적 이익은 뭐라고? 공익을 행정청이 추구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 행정학에서 말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스필 오버 이펙트라고 하거든. 그게 이제 그 확산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확산을 통해서 내가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실상 이게 불가하기 때문에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면 법관이잖아, 법관. 법을 판단하는 법관이 법이 아닌 사실의 문제는 안 들어와. 그래서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왜 공부했느냐, 지난 시간에. 공권이 침해됐을 때는 다투면 판사가 와서 들어줘요. 판단해줘. 호랑이 들고 와서.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판사가 안 와. 그냥 싸움만 사실상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관적 요건이고, 두 번째가 이제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해서, 이게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처분이냐를 봐야 돼. 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고대인데, 아직 행정행위를 안 배웠고 처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뭐 모를 거야. 모르지만은, 대충 그런 게 있다고 보시고, 처분일 경우에도 싸움이 붙을 수 있어. 처분으로서 내 권리가 침해돼야 돼. 처분으로서 내 권리가 침해돼야 돼. 근데 처분이 아니고 그냥 행정 지도를 하는데 약간 내가 좀 불편했어. 그러면은 또 그 법관이 호랑이 들고 오다가 간다고. 야, 처분도 아닌데 뭐 이렇게. 그래서 공권인가 처분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소이익이라고 해서 이 다투고 나서 결과가 났을 때 이익이 있어야 돼요. 둘이 싸웠는데 판사가 호랑이 불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는 판결이면 판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판결을 한다. 소송이 붙는다. 싸움이 붙는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 가다가도 싸움이 붙잖아. 닭들도 싸우고 하잖아. 그냥 이게 사실상 붙는 게 아니고 법적인 싸움, 법적인 다툼이 붙기 위해서는 무조건 권리가 침해됐는가. 나의 권리가 침해됐는가. 권리란 뭐라고? 나의 이익인데 그 이익이 법이 보호하는 것이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가 침해되는가. 둘째는 처분인가. 셋째는 싸움을 해서 얻을 이익이 있는가. 서로 당사자 간에. 요 세 개가 이제 소송 법적으로 다투는 가장 큰 핵심이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행정청, 행정주체, 행정기관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처분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행정청이 나오잖아요. 주어가. 행정청이 나오거든요. 주어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는 외워야 되는데 그럼 행정청 했을 때 행정청이 뭔데? 이래 나오는 거야.
행정청이 뭔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처분을 하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행정청이 뭔데? 행정 주체가 뭔데? 행정기관이 뭔데?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공공과 반사적 이익도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행정의 법원칙이라고 해서 법치주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신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예. 그리고 자기구속의 원칙. 요 원칙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원칙을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니까, 저 미스터리는 잘 외우네. 이렇게 하는데, 외우면 못 외워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듣고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물론 교과서에 다 있을 테니까, 아니면 제가 또 책을 써서 빨리 제가 드릴 텐데, 글을 읽고 사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저의 말을 듣고, 고체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글을 읽고 사색하면서 자기 자신이 돌에다가 글을 새기는 기분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제 강의는 모래에다가 글을 새기는 거야. 제 강의는 들으면은 청산유수지. 들으면 뭔가 쭉 흐르니까,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바닷물에 한번 싹 스치고 하면 모래성은 싹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글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돌에다가 새겨두면 지금도 세월이 흘러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법의 원칙이 뭡니다 하고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 거는 누구한테 들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100번을 썼을 거야 아마 제 자신이. 제하고 100번을 쓰고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에서 혼자 되뇌이고 이런 걸 통해서 저의 뼛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다가 꿈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제가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언더스탠딩이 돼야지 되는 거야, 그죠? 언더스탠딩. 이해라는 게 언더스탠딩이거든. 언더스탠딩이 뭐냐면은 밑에 쓴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학생, 지금 이름 말하면 녹화되기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학생을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 학생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이렇게 해야 돼. 뭐냐면, 제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바다가 강물을 이해하기, 나는 거는 강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다가 제일 낮기 때문에. 높이 있으면 안 돼.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 봐야지 그 자리에서 어떤 그 고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 여러 번 버전을 바꿨어요. 이 법원칙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 저 테스트한 바로는 너무나 복잡하다라고 해서 좀 고민이 되는데 그 방식을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에 보면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에 보면 왜 정신이라 했을까? 몽테스키의 법은 뭐냐면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를 법으로 봤어요. 어쨌든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면 이 법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 이런 것들이 법원이라고 하면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의 인식 근거. 판사가 호랑이 들고 싸움이 붙었어. 행정청하고 국민이. 자,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판사 내 마음대로 오늘 기분도 좋고 하니까 좀 아니죠. 판사가 판단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 싸움을 보고 구체적인 싸움을 보면서 추상적인 법률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법을. 그때 판사의 머리에 있는 법은 뭐냐면 헌법적 가치,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인 거야.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 우리나라 17만 개가 있는 그 자치법규를 포함한 17만 개 법률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법규 내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내용들은 어느 법이 포섭이 될까? 어느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요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생각을 하는데 법이 없어. 지금 싸우는데 구글이랑
어떤 주민이 싸웠는데 구글이 나의 어떤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끔 만들어가지고 내가 인터넷에 홀릭되게 만들었다. 구글아, 너 책임져라. 이랬는데 아무리 봐도 어떤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보상이나 배상이나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판사가 아무리 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호락이 놓고 그냥 법 없어서 나 그냥 갈 거야.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법관은. 물론 이게 공권이고 공권 같아. 공권 같고 그리고 처분이야. 공권이고 처분이 맞고 이게 다툼의 끝에 소의 이익도 있을 것 같아. 있는데 법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그 법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말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법전이 없을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민법에 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첫째가 민사에 관해서는 법률인 거예요. 자치 원칙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을 배제하고 계약이 우선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되니까 법률이 우선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이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끝에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제일 끝에는 무엇으로 판단하라고 하냐면 판단하지 마라가 아니고 마지막에는 뭐로 판단하냐면은 상식이야, 커먼. 제너럴한 일반 상식으로 판단을 해주라는 거야. 그때 일반 상식은 뭐냐면은 일반의 어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생각, 정규범프에서 나오는 이 평균적인 생각이 아니라 판사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양심, 판사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지식과 경험과 그동안의 어떤 판례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법 원칙이에요. 성문법, 행정법 관계는 성문법 관계야, 원칙적으로. 성문법, 문서화된, 도큐먼트된, 글로 표현되어 있는, 문서화되어 있는 법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규정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일반 상식에 기초해서 판단을 내려주는데 그것을 무엇이란다? 법원칙이란다. 법원칙은 그래서 어떻게 돼? 가장 최후의 법으로가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는 거야.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이렇게 법이 있으면 법대로 다 하는 거야.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이 법대로 다 하고. 법 찾아도 없으면 법이 없지만 상식대로 한다. 근데 그 상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특징이 뭐냐면 법원칙의 특징은 시대에 따라서 원칙이 조금 변해가는 거예요. 원칙은 물론 전체의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 있죠. 보편적인 원칙이 뭐지? 가장 큰 보편적인 원칙은 행복추구권이에요. 헌법 제10조인가 11조에 보면 우리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잖아. 행복추구권이 있거든.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런 것들은 시대가 변해도 아마 영원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하는 원칙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원칙을 제가 지금 강의할 텐데 법원칙을 어떻게 강의하면 좋을까, 이해하기 좋을까를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법원칙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인트로덕션 끝났고 시대 상황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이라고 했을 때 행정은 뭐라고? 고대 중세는 제가 이걸로 딜리트 한다고 그랬죠. 근대 이후에 본다 했어요. 자, 그럼 근대 초에 근대는 이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그거 뭐냐면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는 거야. 서양 철학의 특징은 동양 철학은 육체와 정신이 같이 가지만 서양 철학은 분리한단 말이에요. 분리하면서 사람도 해부해보고 그러면서 인체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물리도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야. 과학도 지금 미국은 벌써 또 달나라에도 쏘았지. 며칠 전에 CNN 보니까 쏘더라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로 연구하는 거야. 거기다가 영혼을 넣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영혼을 넣지. 애니미즘, 셔머니즘 있잖아. 돌에도 우리는 의미를 부여해. 나와 같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그지? 돌도 뭔가 이렇게 의윤화시켜주고 하는 그게 동양의 매력이지. 그래서 서양은 어쨌든 분리시켰다. 그래서 신을 죽이면서 그 신 자리에다가 니체가 이성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인간의 이성을 딱 집어넣으면서
이 그 생각과 물질을 구분하고 이렇게 쪼개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과학도 다 쪼개잖아. 정치, 권력, 사회, 관계, 뭐 경제, 선택, 뭐 이렇게 가지고 다 쪼개 이제 분화시킨단 말이야. 하나로 융합시키는 거야. 분화시키러. 이런 분화의 시대에 근대 딱 오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게 있어. 국부론이라고 해서 이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게 뭐냐면 인간의 이기심으로 우리가 모든 선택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인간의 이기심으로 경제활동을 선택하게 두면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옵티멀한 그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전체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간주하면 아마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국가를 시장과 정부로 나눈다 하면 이렇게 보는 거야. 시장과 정부로 이렇게 봤어요. 정부는 질서유지와 경찰, 야경. 그래서 이때 국가를 뭐라고 하냐면 야경국가라고 그래요. 야경국가. 경찰국가. 질서유지만 하고 시장은 자유방임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장은 자유방임주의면 자기들이 알아서 거래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이익 추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빵을 만드는 제빵사들이 이타적인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자기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맛있는 빵을 만든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경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는 가능하면은 시장에 개입을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때 나오는 이론이 법치행정 중에서 침해 유보설인 거야. 야경국가에 등장하는 것이 침해 유보설이라고 해서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할 때는 반드시 국회가 만든, 의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하는 침해 유보설을 만드는 겁니다. 침해 유보설을 만들고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권한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 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쓰라고 되어 있다고요. 되어 있고 그 후단에 뭐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권리는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게 비례 원칙인 거야. 그 권한을 쓰는데 권한을 막 쓰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필요한 최소한만 쓰라는 거야. 필요한 최소한만. 그게 비례 원칙이거든. 그래서 이 야경국가 시대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잖아. 그러니까 침해 유보설이 있으면서 비례 원칙이 중요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해 유보가 뭐냐? 법률로 법치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서의 법원칙에서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제가 지금 한 3일 정도 계속 강의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둘째가 비례 원칙인 거야. 비례 원칙이 헌법 제30조 제2항이 되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2항인가? 예, 있을 거예요. 이 원칙이 있고 이 비례 원칙은 아주 올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행정의 원칙, 그 중에서도 침해 유보설, 그리고 비례 원칙은 근대 입헌주의 국가 최초에 등장한 이론이다. 그래서 법치주의와 비례 원칙은 다른 법원칙보다도 가장 계급이 높다고 보면 돼요. 가장 높은 랭킹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대 말에 오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특히 프로이센의 지금 독일인데 그 독일 전이 프로이센인데 그때 비스마르크 시기가 있어요. 비스마르크가 정권을 잡은 시기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인데 그때는 행정 역할이 많아지면서 등장한 이론이 전부유보설이에요. 전부유보설은 뭐냐면 행정이 행정의 양이 증가하니까 이 양의 증가에 대해서 의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면은 행정하는 일 전체에 대해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침해 유보설은 뭐냐면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만 법률로 두는 최소한만 법률로 두다가 전부 유보는 뭐냐면 전부 다 법의 근거를 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이때는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그래. 법의
그냥 무조건 다 유보가 되기 때문에 법으로 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지, 이 정의에 관계되는 것인지, 평등하게 되는지 의미를 묻지 않고 행정이 하는 건 무조건 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전부 유보설이 나오다 보니까 내용을 묻지 않는 거예요. 행정이 하는 모든 행위를 다 형식적 법치주의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야. 뒤에 나오는 실질적 법치주의는 뭐냐면은, 이거는 행정이 해야 되는 일이네. 이건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네. 이런 것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형식적 법치주의는 행정이 해야 되는 일이네, 해야 되지 않는 일이네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행정이 하고 있는 그 결과를 보고 국회는 법을 만들어서 찍어서 보내주는 거야. 떡 만들듯이. 그게 이제 전부유보설이 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례 정치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근대인데, 이제 근대 이후에 현대로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성의 시대에는 이성이 발전할 거야. 해결이 말한 것처럼 정반합을 통해서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니까 항상 인간은 형이상학적 사고를 통해서 진보해서 발전할 것이다 라는 낙관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웬걸 1929년에 대공황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양산되고 주가가 폭락하고 미국에서 있었어요. 1929년에.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가 합리적이라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손해보는데 서로. 근데 그걸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해? 합리적이라면 전쟁하면 안 되겠지. 그럼 이성이 작동 안 된다는 거죠. 뭔가 감정이 작동한다든지 아니면 이성이 작동하더라도 이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합리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또 나름대로 감정이 꼬임이 넘어가지고 꼬인다는 스텝이 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해요. 특히 이 대공황이 오면서 빈부격차 문제가 확 생기게 되는 거야. 빈익빈 문제가 더 커지게 되니까 국가가 위험해지는 거야. 이게 국가가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부자들도 위험해져요. 왜 위험하냐면 없는 사람들,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거든. 부자들이 밤길 걸으면 가만히 두겠어요? 저거 뭐 뺏어 먹으려고 하지. 내가 배고파 죽겠고 우리 가족들이 며칠 굶었는데 저 사람들 뭐 뚱뚱거리면 잔다. 그럼 뭐 그냥 가게 가서 라면 같은 거 훔쳐오는 거야. 어디다가 뭐 잡혀가지고 감옥 가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치안이고 질서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빈부차가 너무 심하게 되면 국가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힘들어요. 그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없는 사람들이 가만히 못 있지. 배고픈데 어떻게 사람이 배고픈데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고 사회국가라고 표현하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예를 뒀더니 시장 실패라고 하지. 마켓 펠리어. 시장 실패 문제.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는 것도 시장 실패야. 가만히 있더니 시장이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빈부의 문제를. 오히려 시장은 빈부의 문제를 더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서 더 크게 만들어. 그걸 시장 실패라고 하거든.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이 실패했다고 그래. 시장이 실패하면 어떻게 돼?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있잖아.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정부가 개입해서 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초생활 제대로 돈 줄게. 그러니까 라면이라도 사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오는 거야. 요때는 뭐가 되냐면은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시장 실패 영역에 개입하는 거고. 그래서 국회가 보는 거야. 이거 시장 실패인데 국회 행정부가 개입하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그래요.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해서 이게 경제적인 평등이랄까 요런 것들 실질적으로 정의, 불평등 문제 해소 이런 어떤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문제에 개입하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고, 이때의 유보는 뭐냐면은 사회유보설이라고 해요. 복지행정에 하니까 사회 정책에 대해서 그래 돈 줄 때 세금을 줘야 되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게. 그래서 소득 몇 % 이하는 매달 얼마씩 주자.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회유보설이라고. 그래서 사회유보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침해유보설이 없어지고 사회유보설이 생기는 게 아니고, 침해유보설은 기본 깔고 들어가는 거야. 침해유보설이 제일 중요해. 권리를 함부로 깨면 안 되잖아. 그래서 침해유보설도 쫙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면서 이 중에서도 특히 사회에 대해서 이제 강조점을 찍으니까 사회유보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사회유보설이 등장했으니까 다른 유보설은 다 없어졌어. 아니요. 쫙 끌고 와. 비례원칙도 그대로 들고 와. 비례원칙도. 비례원칙 어떻게 들고 오겠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많이 주는 거는 그게 평등하다 보는, 비례 원칙이 맞다고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부자가 뭐 그 가게를 가다가 물건을 훔쳤어. 그랬을 때 100원을 훔쳤기 때문에 100원만큼의 벌을 주겠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며칠 굶었고 우리 애기도 굶어서 정말 힘들어. 그래서 빵 100원짜리를 훔쳤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100의 벌칙을 줘야 되나요? 그게 비례 원칙인 거야. 케바케인 거예요. 어려운 사람한테는 좀 더 그 개전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이제 다음 5월 달에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어.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되죠? 법에 따라서 면허 취소해버렸어. 야, 너 음주운전해. 보니까 취소됐는데 그 경찰관이 취소시켰단 말이야. 취소시켰는데 판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취소된 사람이 경찰청한테 행정청한테 가서 다툰 거야. 아, 나는 술을 먹고 했지만 그때 억울하게 조금밖에 안 먹었고, 둘째는 나는 이 용달차 몰고 우리 노모를 모시고 지금 살아간다. 내가 음주운전 취소돼가지고 내가 면허증이 없어서 운전을 못하면 용달차를 못 몰고 물건을 못 팔아서 우리 생계가 위협받는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가혹하다, 나한테는. 보통 그래, 그 정도 나오면 취소되는 거 맞지만 평등 원칙이라고는 맞죠. 기계적 평등하면 맞지. 너 몇 ppm 나왔으니까 너 알코올 얼마 주시니까 다 취소 평등하잖아. 그렇지만 그건 기계적 평등인 거야.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취소시켰다니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고, 이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잘못된 게 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옆에 있는 노모까지도 지금 집에서 힘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경우에는 생계비도 어렵고 하니까 좀 운전할 수 있게 해줘라 하고 판결한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비례 원칙이 들어간다고요.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법이 따스함을 주는 거예요. 온정을 베푸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비례 원칙이다. 그리고 사유유보설이다. 그러니까 법치행정의 원칙은 침유보설, 전부유보설, 사유유보설 이렇게 얼굴을 조금 바꾸면서 꾸준히 내려오는 거고, 비례 원칙도 균형을 잡아가는 거잖아요. 균형. 이게 몽테스키가 균형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했거든. 균형을 잡아가는데 어떻게 돼? 시대에 따라서 균형추가 달라지는 거야. 옛날에는 잘 살고 못 살고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봤어. 그냥 어쩔 수가 없어. 너희들이 알아서 균형 잡아. 이랬는데 이제 이런 시대에 오면 어떻게 돼요? 그 현대에 오면은 그렇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그거는 꼭 못 사는 게 개인의 문제만으로 돌릴 수는 없어. 공동체의 책임도 있지. 그 경제가 시장이 너무 인색한 탓도 있어. 그래서 효율성만 강조한 탓이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거. 그것도 일종의 평등 원칙이라고 하지만 여기 이제 사유유보하면서 평등이죠. 실질적인 경제적인 평등 원칙이라고 하지만 비례 원칙이 모양을 변화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때는 사유유보설과 평등의 원칙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법 원칙이 조금 강조점이 바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 말 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 지역하고 이제 전쟁도 하게 되고 인종 간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돼요. 70년대 오면서 어떻게 되죠? 두 차례 오일 샤크가 정부 실패 문제가 등장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막 하다 보니까 정부가 비대해졌어. 행정학에서 배운 것처럼 정부가 비대해지면 어떻게 되죠? 몸이 뚱뚱해지면 비효율이 발생돼서 X비효율이라고 하잖아요. X비효율. 그래서 정부가 거대한 관료제가 되어서 의사결정이 느리게 되고 낭비가 심해지고 부패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낭비하게 되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를 이제 정부 실패의 문제가 생기니까 시장 실패를 하다가 이제는 정부가 막 개입하다 보니까 정부가 실패하네. 정부 실패하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서 정부의 몸집을 줄이는 방법이 뭐죠? 민영화 같은 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비효율이 발생하니까 민간에게 맡기고
민간이 공공재를 공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민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공공재 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공익 달성을 민간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민간이. 이거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죠. 행정이 해야 되는 일인데 행정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세금도 많이 들고 비효율하다고 하고 국민들이 맨날 백스 비효율이다 하고 막 공무원들 숫자 늘리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쳤어. 그래 우리 못 믿으니까 시장이 맡겨. 그 시장에다 맡긴단 말이에요. 1980년대에 영국의 대처 수상 같은 경우에 그냥 철도 같은 것도 다 민영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죠? 기차 이렇게 트레인 같은 거 옛날에 철도청이었어. 그 철도청이 뭐냐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철도청 공무원이 있어. 부처청이잖아요. 그래서 철도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었어. 그 철도기관사도 공무원이지, 당연히. 국가 공무원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게 오니까, 국가로 하면 안 돼, 청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서 코레일을 바꿨죠. 이제 공공기관이 돼 있죠. 코레일 돼 있고, 코레일도 또 공공기관도 또 아직도 관료 냄새가 난다니까 어떻게 되겠어. SRT는 이런 거 좀 민간 비슷한 거 이렇게 좀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민간이 하기 위해서는 재화와 경쟁이 붙어야 되는데 이미 철도 이런 것들은 너무 그러니까 에버리지 코스트가 길게 늘어지는 거야.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민영화가 되기 힘들어. 왜냐하면 자본이 그렇게 없거든.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독점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많이 개입하는 거예요. 자, 근데 봐.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실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은 정부가 이제 요령을 쓰는 거야. 그렇다 정부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국민들이 자꾸 정부 커진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 나오는 정책들이 보조금을 준다거나 인허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 시대 때는 직접 정부가 투자를 했었어. 시장 실패 영역에 대해서 직접 정부가 들어가가지고 공무원을 고용해서 직접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정부 실패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조금을 준단 말은 뭐냐면 국민이 공공재를 필요해. 공공재가 필요한데 공공재를 이렇게 직접 하려고 하니까 정부 실패 말이 나오니까 정부가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는 거야. 보조금을 주면서 너가 이 좀 해라 그래. 민간에 손을 거쳐서 하는 거야. 인허가도 민간이 하는 거 인허가 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민간에게 맡기는 거예요. 민간이 맡기는 거예요. 조금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집중이 안 되지? 졸립지?